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늘이 3월 25일이네요. 네. 정확히 반년 만에 나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사실 김태웅 대표님이 이번에 제가 섭외를 요청드렸을 때도 이제 좀 주저하신 포인트가 네. 있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안 좋다거나 뭐 운용에 이거는 절대 아니고 잘 되고 계시는데 네. 스타코도 늘어나고 막 잘 되고 계시는데 네. 아니 대표님을 사칭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어이가 없는 게 보통은 좀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뭐 박세익 전무나 뭐 김영희 박사님이나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놔두고 아니 물론 그런 분들도 피해자시겠지만 저희 회사에 저도 이제 저 이름을 이제 사칭해가지고 어머예. 무슨 단톡방이나 뭐 이런 거에서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어디 투자 조언한다 그러면서 어디다 투자하라 이런 식으로 조언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조언한 종목들이 처음에는 잘 가다가 네. 다 이제 나중에 폭락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이제 그런 세력이란 것 같아요. 그런 세력들이 돈을 버는 이러한 그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될 걸 뭐냐면은 자산운용사나 이런 쪽에서는 절대로 계약서 없이 뭘 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 1대1 계약이나 계약서나 펀드나 이런 정식 루트를 통하지 않고 무슨 톡방에서 뭐 추천하고 이러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누구한테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그 광고성 메일이라든지 뭐 광고성 문자가 누구한테나 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와이스트리트 정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안 속으실 텐데 안 보시는 분들이 속으시는 거라 그렇긴 하죠. 네. 또 주변에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사칭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썸네일에다가 유재석 씨를 합성해가지고 막 사칭 광고를 하더라고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코스피를 놓고 보면은 그래도 2,700선이 삼성전자의 한번 급등과 함께 좀 강하게 돌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미국이나 일본 막 사상 최고치 가고 일본 니케이도 막 4만엔 넘어서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가고 하는데 물론 코스피도 2,500에서 2,700선 넘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 건지 지지부진한 건지 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지수 예측은 안 하지만 그 방향성과 그 다음에 언제까지는 그 계속 확장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뭐 3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저는. 네. 3천도 넘어 한 15%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이런 거 볼 때 한국은 이제 반도체의 이익이 크게 비중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PER로 보면 좀 어렵고요. 오히려 이제 그 전체 M2 그러니까 총통화 대비 코스피 시가총액을 나눈 이런 비율들을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봤을 때 과거에 2021년 여름 정도가 이제 그 굉장히 고점이었죠. 사실 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과거에 한 10년간 봤을 때 그 비중으로 보면은 한 70%까지 갈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코스피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게 70%까지 갈 때까지 간 경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꼭 안 가고 65%까지만 가도 3천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5% 정도 돼요. 과거 10년 평균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시작부터 밸류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그런 여력으로 봐도 충분히 지금은 저평가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추가로 기업 실적 상향 조정되는 거 외에도 밸류업이 이제 5월달에 또 다시 정리해서 발표할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 그게 외국인들이 좋아할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차근차근 하나씩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고 현재 코스피도 밸류상으로 그리고 풀려 있는 돈 유동성과 비교해봐도 싼 거고요. 그렇죠. 또 지금 현재 위치나 아니면 이제 방향성 중요하게 보시니까 어떤 것들을 조금 이제 실마리를 맞춰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가까운 것부터 보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가격들이 올라간 부분, 그 다음에 HBM 뭐 이런 효과들 때문에 사실 곧 발표할 1분기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이익이 뭐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나온 리포트들도 이익의 상향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한국의 전체로 봤을 때도 이익이 상향 조정으로 바뀌었어요. 저번 주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유틸리티, 한전 뭐 이런 쪽들도 이제 이익이 조금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IT 쪽에서 상향 조정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업 실적이 그동안 나빴던
있었던 것들이 이제 좀 돌아서고 있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보는 지표긴 하지만 네. 이제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도 11월부터 작년 11월부터 이제 돌기 시작해서 2월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3월 것도 계속 나올 건데 계속 우상향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수출 데이터는 보통 이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상향 조정, 그러니까 꼭 방향을 잡으면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내려가든지 이렇게 이제 패턴을 좀 길게 그리거든요. 네. 이제 그 이유도 이제 반도체 가격에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다들 기대하고 있는 유동성이 더 팽창이 될 거다. 특히 뭐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네.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달러 일변도의 강세에서 약간 이머징 통화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실제 언더웨이트를 워낙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꼭 뭐 한국이 좋아서 사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외에도 약간 비중을 이제 언더웨이트 해놓은 것들을 평상시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조금 더 자금들이 하반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외인 자금도 더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얼마입니까? 지금 최근에 2개월 동안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한 10조 원 이상 네. 코스피를 순매수를 했고 13조 원 정도 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네, 코스피도 올해 순매수 들어서. 기조 보이고 있는데 네. 외국인이 딱 봤을 때 지금 한국은 이제 막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지수 이렇게 인식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봤을 때 두 가지의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확 달려들지 못했던 이유는 달러 강세. 그러니까 미국에 더 많은 좋은 종목들이 있고 사실 S&P가 훨씬 많이 올랐고 그렇죠. 채권을 사도 한 달짜리 사도 5.3% 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자산들이 많은데 미국에 굳이 한국까지 올 필요도 없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중국이 크게 돌아서는 거를 봤으면은 아마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야, 중국 사느니 이제 내가 한국 사겠다. 저기 아시아 쪽에 큰 흐름이 변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관심이 있었을 텐데 중국은 주구장창 빠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한국이 좋아지는 것에 비해서도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던 거죠. 지난 1년 반 동안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그럼 다시 왜 한국을 보기 시작했냐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작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보고 있었지만 계속 사고 있었지만은 그거는 이제 결국은 AI용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네.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여기 핵심 기업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는 것들 봐도요. 딱 두 가지로 사요. 보면 반도체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현기차 이런 네. 것들 많이 샀고요. 은행좀 많이 샀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쫙 해서 전체 코스피를 산다기보다는 약간 특정 섹터 이런 대한 기대에 미리 이제 선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지수나 한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산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역시 밸류업이 기대되는 섹터나 네. 수출이 좋아지는 반도체나 일반 투자자들도 이게 되게 조금 참고해야 될 포인트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오늘 그 준비하신 그 자료가 요거는 어디 네. 법인 자금이라든지 네.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좀 설명해 주신 자료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 뭐 질문지 주셨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혹시 뭐 좀 보여주세요. 저도 무슨 내용인지 네. 궁금해가지고. 네. 좀 간략하게만 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는 이제 이 첫 번째 페이지는 뭐냐면은 예. 작년까지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게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이제 어떻게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하냐 뭐 이런 쪽이 많았잖아요. 근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거보다는 키워드는 이제 고용이랑 그다음에 뭐 GDP 성장률 이렇게 실질적인 실질 금리와 같은 실제 경기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금융 완화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미국이 약간 연준을 보면은 9조 달러에서 뭐 7.5조 달러까지 대차대조표 축소하면서 네. 마치 엄청난 긴축을 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뒤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바로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재정 정책을 엄청나게 피면서 정부는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차트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분기별로. 네. 그런데 2020년 이후에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거보다 더 높게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정부 차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긴축을 하고 있고 정부는 재정 지출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그 재정 지출 규모가 그 긴축을 넘어설 정도로 크게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다 의아했죠. 전체 작년 3, 4월에만 해도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이런 거 망가진다고 경기 침체 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지금의 이 높은 금리를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잘 버티고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정부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핀포인트 해가지고 재정 지출을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컸어요.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거의 다 이제 IRA 법안, 네.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쪽의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미국에 지금 때려짓고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거기에 이제 공장을 짓고 있으면은 사실상 업체들은 무조건 좋은 거고요. 뭐 변전소 뭐 이런 전기 설비 이런 회사들, 뭐 굴삭기 회사들 다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고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높아가지고 실업이 되는 걸 걱정을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공장이 더 지어지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면서 이런 이제 투자가 계속 선순환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장에 투자하고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은 사실은 물가 바스켓을 건드리진 않잖아요. 네.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식사를 더 많이 하고 아니면 뭐 레스토랑 비용을 올리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정부 지출은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핀포인트에서 투자를 많이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연준은 이제 전체적인 물가 바스켓에 영향을 주는 전체적인 유동성을 축소를 시키면서 관리를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꽤 제대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작동을 잘했죠. 왜냐면은 사실 미국의 GDP가 그 3분기 연속으로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아직도 이제 1분기 GDP도 예상컨대 2%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도 3%대 나왔는데 2%대 하면은 QOQ로 걔네들은 항상 발표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상당히 전공의들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성장률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한 차트만 더 보여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업률과 지금 임금 상승률이 지금은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됐어요. 네. 작년에 인플레이션만큼 중요한 지표가 됐죠. 그래서 임금 상승률 보면은 지금도 한 4%에서 5%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은 4%대 나오고요. 보너스 같은 거 다 합친 거는 6%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5%로 써놓은 건데.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물가가 3% 이제 초중반인데, 그렇죠. 예, 물가보다 더 많이 임금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소비를 뭐 위축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실업률이 이제 나빠질까봐 걱정인데 지금 3.9였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한 5% 정도 실업률을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냥 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3%대 초반에서 3%대 후반 같다고 해서 걱정할 게 아니고. 네, 미국은 완전 고용이 4% 정도면은 완전 고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4% 수준에서는 뭐 상당히 양호한 수준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50년 동안 봤을 때 이 경기 침체가 들어가는 지금 이 슬라이드가 그건데요. 네. 이 회색 음영의 경기 침체인 건 다 아실 텐데 네. 이때 언제 제일 먼저 경기 침체가 들어갔는지를 실업률로 한번 제가 그려본 건데요. 그려보니까 제일 먼저 들어간 2000년 초반에 4.5%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닷컴 버블 터지고 나인홈런 터지면서 이때 침체 바로 들어갔거든요. 네. 네, 이때가 제일 일찍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 5% 수준까지는 안전한데 그래도 4% 중반 정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한 4.5% 정도 가면 그때부터는 조금 미국 경기가 연착륙 혹은 경착륙 쪽으로 가는 거 조금 경계해야 되는. 예, 그냥 이제 랜딩이니까 연착륙인데 그래도 조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밸류에이션이 싼 것도 아니고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뭔가에 또 좀 더 지금은 하여튼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크게 둔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금리 사이클을 보는 건데 아직까지도 미국 기준금리는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를 않고 물론 이제 시장금리 조금 반영을 하는 거는 있습니다만 작년 말쯤이면 한 연내 6번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했다가 그렇죠. 이제는 3번. 네. 그마저도 아니면 한 2번만 인하하고 끝날 것도 같아라는 이야기들이 연준 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또 시장에는 이미 또 반영이 되어 있는 더 이상의 또 악재는 아닌 건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되게 이율배반적인 건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시장에서는 금리를 만약에 3번 내린다고 그랬는데 4번 내린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의심해요. 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은가? 이번에 빨리 침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또 너무 빨리 내려준다고 그래도 문제인 거고 예. 그렇다고 또 너무 안 내려도 시장의 기대는 있으니까 지금 너무 높잖아요, 금리가. 사실은 그렇죠. 이 중립금리보다 훨씬 높고 실제적으로 과거 평균보다 높은 부분을 제외하고도 성장률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2.5, 3% 정도 성장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가 이렇게 오래 유지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정리하면은 금리는 세 차례 내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언제 하느냐이잖아요. 예. 근데 너무 늦게 이제 뒤로 자꾸 미루는 것 같은데 저는 더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게 경기가 침체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둔화가 심각하게 되는 걸 보고서 하면은 이미 늦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그 작년에 인슈어런스 정책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보험성 인하. 그러니까 그렇죠. 경기 네. 침체 기미가 보이지는 않지만 예. 그걸 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금리를 좀 낮춰주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연준위원 파월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파월에 관련한 뭐 책들도 보고 뭐 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그분은 이제 백그라운드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이잖아요. 아, 네, 네, 네. 칼라일이라는 세계 2대 KKR과 칼라일 2대 사모펀드에서 M&A 담당하고 했던 분이시고요. 그렇죠. 법 전공하고. 예. 변호사이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다른 회사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그쪽에 이제 총괄도 거의 꽤 오랫동안 하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버신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3,400억 이상은 갖고 계신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장 친화적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틀린 부분은 그때 전쟁이 나고 이런 건 아무도 못 맞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쟁 전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다라고 얘기했던 건 전쟁이 터지기 전.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모든 이코노미스트가 다 틀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연한 정책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책 금리 자체가 높은 수준이 이미 있기 때문에 꼭 경기가 둔화되는 거를 부양하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도 지금 조금 낮춰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하반기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뭐 빠른 5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6월이라고 지금 뭐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5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채 매입 미국에서 이제 국채를 단기채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동안.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는 건데 옐란이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 자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 타격해서 재무부에서 쐈던 것들이 네네네. 바로 IRA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쏜 거고 그게 GDP를 지탱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은 그쪽에서 풀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유동성을 풀고 있었고요. 연준은 유동성을 줄이고 있었는데 전체로 보면 별로 줄인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2분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계속 이제 옥션을 발표를 하잖아요. 재무부에서 채권을 얼마 발행하겠다고 발표를 하는데 입찰을 받는 거죠. 예, 입찰을 발표하는데 그게 금액이 확 줄었어요. 2분기부터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기채 비중이 너무 높아진 거죠. 원래는 이제 20%를 넘어가지 말게끔 해야 되는데 장기채는 이제 지금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장기채 많이 발행하면 미국이 손해잖아요. 재무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금리 더 줘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단기로 이렇게 돌리고 싶었는데 그게 거의 25%까지 차니까 20% 넘어가지 말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간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좀 줄이자. 이래서 2분기에는 약간 유동성 축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메꾸려고 그러면은 연준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QT의 그거를 테이퍼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QT 하는 속도를 줄이는 거죠. 금액을. 그걸 하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빨리 하든지.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양적 긴축을 좀 좀 완화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참고로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을 빌릴 때 국채를 발행을 할 때 장기채를 많이 발행을 한다라는 건 이 정부에 좀 여유가 있는 거고 단기채가 많은 거는 예전에 우리도 뭐 외환위기 겪기도 했었습니다만 자칫하다가 1년 만기 남은 거를 돈을 못 갚게 되면 이제 막 디폴트 되고 모라토리엄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을 좀 많이 발행을 해야 정부 입장에서 좀 안심하고 가는 건데 장기물을 많이 발행하자니 금리가 너무 높아서 맞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재무부하고 미국의 중앙은행하고 서로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은 사실은 이제 뭐 은행의 독립성과 뭐 이런 연준과 정부는 철저하게 독립돼 있고 뭐 서로 견제하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알고 그렇죠. 있지만은 사실은 한 몸이에요. 한 몸이고 그 오른손 왼손 이렇게 주머니가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인 거예요. 이쪽 돈 빼가지고 이쪽에 넣고 이쪽에서 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때 다르게 이제 활용을 하는데 연준에 이제 조금 너무 이제 부채가 많으니까 연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줄이는 데 대한 충격을 정부가 채권 발행해가지고 그 채권을 가지고 시장에다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QT는 또 연준이 QT는 또 나름대로 그렇죠. 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참고로 미국 현지 시간으로 FOMC가 5월 1일 그리고 6월 12일, 7월 31일 이렇게 있네요. 즉 확률상으로는 6월 12일에 열리는 FOMC에서 금리를 낮출 확률 67%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거보다 더 빨리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모르는 거죠. 예, 왜냐면은 PCE 물가 이제 곧 발표할 텐데 네. 그게 뭐 크게 튀지는 않을 것 같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전월 대비 0.4%씩 계속 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물가는 크게 튀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큰 물가는 이제 지금은 올해는 그렇게 우리를 괴롭힐 요소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5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6월 12일, 6월 둘째 네. 주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시장에는 뭐 악재는 아닐 테고 네. 다만 7월로 넘어가면 분명 이거 한 달 가지고 또 이제 금융시장은 뭐 출렁일 수도 있긴 할 텐데요. 네. 하지만 그게 또 중요한 이슈는 아닐 것 아니다라는 같아요. 거. 그냥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너무 좋아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네. 경기가 좋다고 하면 또 예. 미국 증시는 또 지탱이 될 테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기가 더 중요한 거지. 사실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쵸. 왜 우리가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지를 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게 아니라 경기가 너무 과열돼도 안 되고 너무 쿨링돼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어서 그걸 잘 작동할 수 있으면은 금리는 천천히 또는 뭐 너무 빨리 내리는 것만 악재인 거죠. 오히려. 네. 그러게요. 금리보다 더 중요한 예. 실물 경기를 봐야 된다. 실물 경기로 초점이 이제 옮겨가고 있다고 그렇죠. 아까도 보여주셨고요. 네. 네.